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콕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총선 이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산을 찾았는데 대통령이 뭔가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납니다. 예. 총선용 공약 같은 거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 당무 개입을 한다고 그랬더니 당무 개입을 안 하고 비대위원장을 해요? 야, 이 비대위원장 맡겨놔서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개입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확실하게 어쨌든 매듭을 지었다라고. 본인 맞아요. 생각에는. 그렇죠. 네.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KBS가 매듭 지어줬다. 네. 박장범 앵커가 잘해줬다. 우리가 다 예언했잖아요. 네. 여기서 그렇죠. 끝. 네. 더 이상 언급하지 마.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나올 수가 없다. 완전 벌 세우기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그 KBS와의 대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어떤 그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국민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셋은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셋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들은 저 화면을 보면서 답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설날에 재방까지 틀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뭐 KBS가 틀은 거죠. 대통령실이 틀은 게 아니라 KBS가 틀은 것까지 볼 때는 KBS가 자체 판단으로 틀었다고 생각해요? 글쎄 일단 KBS 틀은 건 어쨌든 자체 판단으로 틀었던 시켜서 틀었던 틀은 건 KBS니까 그죠? 버튼을 눌러가지고 틀은 건 KBS니까. 그러니까 우리 틀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브라운관 있었던 시절에 아버지가 야 몇 번 틀어 이렇게 하면 그 앞에서 드드득은 KBS가 했지. 드드득. 그렇죠. 드드득. 어렸을 때 드드득 제가 맘대로 리모컨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리모컨이 없었어요. 드드득 맘대로 했다가 맞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을 하는 걸 볼 때는 이거 한번 다 잘 사셨네. 드드득이 있었으면. 브라운관 TV 있었으면 잘 살았네.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대가 제가 제가 이거 우리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드드득 저 우리 집에 그 흑백 TV를 사니까 옆집에 칼라 TV가 생겼는데 축구가 나오는데 잔디밭이 초록색이더라고요. 잔디밭이 구장의 잔디밭이 초록색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처음 하셨군요. 제가 드드득 할 땐 90년대 중반이에요. 90년대 중반에. 그래 부산에서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가덕도 하겠다고? 아무튼간에 그걸로 정리됐다고 보시는 것인지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시점이 어쨌든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선물 보따리를 확 풀었습니다. 그래서 북항을 재개발하겠다.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겠다. 사직구장이 잘 얘기해야 되는데 사직구장을 재개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57일 앞두고 부산 간 것인데다가 또 부산을 지난번에도 한번 갔잖아요. 그렇죠. 69일 만에 부산을 또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총선용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시면은 그걸 떠나서 다 들어봤던 공약이잖아요. 들어봤던 공약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뭐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민생 토론회까지 열어서 부산에서 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신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 1면을 보시면 한겨레 신문 1면을 볼까요 잠시? 한겨레 1면을 보시면 저 좋은 사진 밑에 부산 특별법 제정 총선 앞 공약 쏟아낸 대통령 이런 제목으로 아예 딱 단정해 버렸네. 그렇죠. 비판적으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앞 공약을 쏟아냈다라는 게 뭐겠어요? 총선 의식해가지고 지금 공약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경향신문도 1면을 보시면은 경향신문도 비슷한 이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좀 이제 해상도가 좀 흐린데 맨 밑에 보면은 69일 만에 또 부산 간 윤 대통령 서울과 양극체제로 천지개벽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한 말인데 요걸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신문을 막 넘기다 보면은
뒤에 이제 바로 또 나와요. 이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뒤에 이제 또 기사가 이어지는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한명 기사들이 다 따라붙었죠. 그렇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은 제목이 윤 대통령 민생 빌미로 여당 우회 지원, 관건 선거 논란 예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기존 사업 재탕, 구체 일정 없이 총선 겨냥 장밋빛 공약. 제목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평론위원장이 정론이다. 뭐 기자들 생각도 비슷한 거죠. 뭐. 저도 그렇죠. 많이 들어봤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거 아니에요, 저거? 그 가덕도 신공항 결정은 문재인 정부 때 했죠. 그랬죠. 그리고 경향신문의 경우에 심지어 사설로도 이걸 비판을 했는데 사설 제목이 선심성 홍보쇼 치닫는 민생토론회 관건 선거 아닌가라는 제목이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지만 2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 부산, 울산, 경남권 공약 발표장을 방불케 했다 등등의 이런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일보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한국일보의 일면을 보시면은 한국일보의 경우에도 이 좌측에 뭐 약간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두 달 만에 또 부산행 이래가지고 총선용 논란 요게 소제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총선용 논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한국일보는 또 쭉 넘기다 보면은 이런 총선용 논란을 의식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이 총선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맞불용 반론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연말까지 계속 민생 토론을 할 것이다. 네? 총선용이 아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한 총선 직전인 3월 정도까지 민생 토론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는 뭐냐면은 대통령 업무 보고를 부처로부터 받는 건데 올해 업무 보고는 부처로부터 받지 않고 민생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맞다. 이게 보통 대통령이 연초되면은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걸 대체하는 게 민생 토론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 질문도 안 받잖아. 지금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가 더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혼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뭔가 선거 앞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하여간 모아가지고 확 이야기를 하면 뭔가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프리젠테이션 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민생 토론회인데 거기에 지금 국민들도 모아놓잖아요. 사실상 근데 혼자 프리젠테이션 하잖아. 아니 근데 그러면 뭐하러 토론회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어.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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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소통한 토론회장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모양새인 거예요. 아니지만. 모양새인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나르는 거하고 똑같아. 모양새. 그냥 모양새. 어쨌든 그 대통령실의 생각을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근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특별 대담으로 갔어. 근데 뭔가를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계속 대통령 입장으로서 과시를 하든 악세사리든 간에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거 완전 관건 선거네. 대놓고 지금 공약을 이런 식으로 하네. 그것도 다 재탕삼탕이네. 이런 언론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그 해명이 이런 거예요. 궁색한 해명이 우리는 연중하는 거야. 그럼 연중 부처 업무 보고 받는 거네. 그리고 이제 연중 이런 공약을 쏟아내면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이거 다 할 수는 있을까? 그리고 이런 반론도 부족하다며요. 세수도 부족하다며. 그리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반론을 보면은 기사에 이제 반영된 반론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탕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반론의 근거로 얘기를 해요. 총선 공약이면은 총선 앞두고 얘기하는 게 공약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거를 대통령 선거 때도 얘기했고 쭉 대통령이 약속을 해왔다. 약속해놓은 걸 약속해온 걸 다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총선 공약이냐? 그냥 하던 얘기 하는 거다. 논리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 계속 말을 해왔으면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고 하지는 않아. 하겠다고 산업은행 이전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느닷없이 산업은행 이전하겠다고 대선 때도 갑자기 태도 바꿔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덕도와 관련해서는 KBS에 있을 때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랬었지만 이런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최강시사 들었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고 개발 사업 자체가
이게 정말 수지타산이 맞느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냐, 그리고 이 공항이 다른 공항들처럼 놀고 있는 공항들처럼 안 될 것이냐에 관해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부정적으로 그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식의 마구잡이 개발 사업, 지역민들의 민심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은 너무 정치가 구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총선용이다라는 지적은 그러니까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건 내용이잖아요. 행보를 보면 좀 이 추측 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한 거 부산 빼면은 다 수도권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용인, 성남, 고양, 수원, 의정부, 하남. 근데 여기에 거론된 대부분의 도시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격전지다. 격전지. 그런데 지지율이 낮게 나오거든. 경기도가 서울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부산의 경우에 최근에 민주당이 해볼 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가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산이 흔들리면 안 돼라는 생각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흔들리면 지금 뭐 양산, 뭐 PK 지역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충청권이나 이런 데로 또 민생토론에 가가지고 또 할 거다, 이런 전망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정은 뭐냐, 이게 총선 개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여서 여기에 따른 이제 의문이나 이런 거를 풀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게 개발이든 뭐든 실제로 할 거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돈을 어쨌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써야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써야 가능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또 세금 깎아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조선일보 1면을 잠깐 보시면, 잠깐 이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조선일보 1면을 잠깐 보여주시죠. 그러면 좌측에 보면 기업 출산 장려금 세금의 굴레를 푼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강세네. 네,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부영이라는 회사가 그 아이를 낳고 뭐 이러면은 뭐 최대 1억여 원의 출산 육아 장려금을 지급한다라는 지원책을 이제 강구한다는 뉴스를 여기서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줬다며요, 1억 원. 그래서 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잡게 되면 이 직원이 그럼 1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이게 잡히면은 세금이 8%. 그렇죠. 최대 세금이 4천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세금 폭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장님이 준 걸로 하자. 그러면 증여가 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기업이 내야 될 세금이, 그러면 요걸 근로소득으로 했을 때와 증여로 했을 때 차액이 법인세로 이제 부담되는 거를 계산하면 뭐 3천 몇백만 원이 있다. 요걸 합치면 그것도 4천 몇백만 원이 된다, 세부담이. 조선일보 계산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줄여줘야. 조선일보에 세무사 한 분 드려야 되겠네. 너무 엄격하게 계산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내. 요 계산을 어쨌든 요 계산법을 개런티합니다. 근데 요 계산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금을 줄여줘야 저출산 대책,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에 더 적극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서 이 세금 예를 들면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이게 또 돈은 열심히 쓸 계획을 막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세금 줄여줄 계획은 또 열심히 만들고 있다라는 게 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은 세금 안 깎아주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근데 이미 사실 각종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여러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1억 원을 지급을 하면 기업에서 그런 거를 모를 사람들이 없고, 그거 해가지고 세금이 본인들도 낮춰지고 받는 사람들도 낮춰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부영의 이중근 회장님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걱정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또 뚫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동아일보 지난번에 얘기한 등록금,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를 확대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어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동아일보가 그게 문제다라고 사설을 오늘 썼는데, 빚내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한국일보 1면을 보시면, 한국일보 1면을 잠깐 보여주세요.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1면에 저기 사진 밑에 보시면
세수 따라 널뛰는 교육교복은 100년 대계가 출렁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 기사가 이 뭐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걸 비판하려고 쓴 기사는 아닙니다. 잠깐 얘기가 나오는 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이 국가장학금 지원의 재원이 뭐였냐면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렇죠. 교육재정 교부금이었어요. 근데 저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가 어쨌든 경기에 따라서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이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 교육교부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럴 때는 교육교부금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전용을 해야 된다. 여기다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데다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교육교부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야 당장 누리과정에 넣어야 되는 돈도 없다. 막 이래갖고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역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금 하는데 1조 원에서 뭐 3조 원까지 막 들어가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그러면 저 기사에 의하면 지속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모자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막 던지는 얘기들의 향연을 우리가 지금 쭉 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보통 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내국세의 한 20%가량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강제 할당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작년처럼 예를 들어서 세수에 60조가 펑크가 나.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기로 뭐 조선일보가 어제 단독으로 자기가 보도했다고 할 때는 2022년에 총 교육재정 교부금이 7조 5천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한 3조 정도 뺐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국세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교육재정 교부금이 만약에 한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어진다 그러면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한 절반 이상은 경직성 경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해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란 그렇겠습니다. 말이에요. 더군다나 돌봄 교육도 한다며 거기서 돈 빼가지고 그러면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다 줄 것처럼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재원이 부족하네요. 국세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저 표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용도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미. 등록금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세 자녀에다 그러니까 다가구 자녀의 셋째는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 1월 초에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대상이 넓어져 가지고 그 부모 소득이 한 1억이 넘어도 받을 수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소득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 그거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늘리겠다. 재원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계속 앞에서 수고해 주셔서 잠깐 쉬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경향신문 칼럼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칼럼이에요. 제목이 보수가 나라를 갉아먹는 방법. 제목이래요. 근데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찌됐든 현재 한국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의 수준은 한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세 가지를 지적해요. 보수 사칭 선거 결사체들은 권력 쟁취로 하는 사익 추구가 목적이지 공공성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에도 꺼리낌이 없다. 이러면서 이 재벌 총수 사면 문제나 이런 것들 공정성에 관한 문제 윤석열, 한동훈 두 명의 검사가 자기가 수사했던 논리들을 다 뒤엎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보수를 자처하는 권력자들은 자기들끼리 우쭈쭈 하는데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현 권력자들이 서로 심하게 우쭈쭈하고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는 그들이 들고 나온 총선 전략이 운동권 청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상수라는 건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세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올해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들어서면서 현 정권은 대충 정책을 얼기설기 모아 패키지로 던지고 뒷수습은 관료에게 맡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1월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연관도 없는 공매도 개혁, 소액주주 이익 제고 등등등 해가지고 쭉 이런 공약들을 던졌잖아요. 예. 상속세 완화는 지금 당장 추진할 건 아니라고 물러서는데 하루도 안 걸렸고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도 흐지부지 되는데 딱 2주 걸렸다.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이 총선용 민생정책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각 부처가 자기 영역의 정책 하나씩 집어넣어서 급하게 패키지로 대통령에게 들고 가면 대통령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저냥 이런 식으로 구멍가게도 잘 운영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전략이랄지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꼬미 마음이 어제 부산 동네 시장 주변에 교통통제로 이유도 모르고 버스 안에서 한참을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해하는 국민 생각은 아랑곳 없이 선거운동하러 온 건지 에잇이라고.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가서 버스 안에 갇혀 있었다. 예. 교통통제가 좀 됐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렇게 많은데 그 안에 대통령실이나 관료들도 전문가들이 대다수일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나? 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까? 해 만들어 와. 네. 안 하면은 이런 이 XX 막 이러잖아요. 아니, 경로를 잘 하시니까 화를 잘 내시니까 또 화를 내면 또 되게 무섭다며요. 그래서 뭐 무서워서 좀 이야기를 못 한다. 막 이런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예, 루머입니다. 루머가 아니라 기자들이 예전에 많이 만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바이든 날리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머라고 해줘야 돼. 아 그래, 알았어요. 예, 이 땡땡까지 너무 솔직한 얘기를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참겠습니다. 예, 이준석 그 과거 당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 땡땡 저 땡땡 막 하고 다닌다라고. 근데 실제로 뉴욕에서도 이 땡땡까지는 했으니까 이건 루머 아니고 이제 팩트죠. 아이고 나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다 얘기하고 이거 팩트니까. 다음으로 가시죠. 예. 네. 조국 신당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야기는 했는데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모든 언론이 지금 선을 확 긋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사실상 이제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 싸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총선을 출마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면서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공식선언을 한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한다고 하는 이 통합형 비례 정당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입장 차이를 다 존중한다.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할 것이다.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이웨이다라는 민주당 거죠.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이웨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웨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어제 민주당 그렇죠. 그렇지.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한 얘기는 그러한 이제 비례정당의 어떠한 그 참여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가까운 입장을 이제 내놓은 것이거든요. 선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여기를 이제 감안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지금 이제 신당을 하게 되면은 만들 거냐 말 거냐 얘기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은 그냥 나는 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봐야겠는데, 오늘 이제 언론의 그러면 스탠스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늘 여기서 6개 신문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6개 신문이 다 사설을 썼어요. 근데 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어떤 논리냐면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지금 2심까지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출마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어떤 창당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을 하려는 것도 결과적으로 명분이 없다. 이런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답답한데요. 답답하긴 하죠. 민주당 입장에서 답답하고.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해한다. 그래요. 뭐
정리로 보면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검찰한테 험한 꼴 당해가지고요. 그렇죠. 온 가족이 뭐 사실 범죄자가 돼버렸잖아요. 예. 뭐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명분 삼아서 지금 나는 신당을 만들겠습니다. 고향 부산 가가지고 발표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넣어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면 비례연합정당의 취지 자체가 그러지 않아도 위성정당 만들었다고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취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신당 만들어서 지역구 무소속으로 신당 이름으로 출마를 하던가 그것도 사실 호남 쪽에 출마하면 안 돼요. 그럼 또 그 비난받거든요. 그럼 부산에 출마를 하면 돼.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유권자들한테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오면 돼요. 진짜 자기가 억울하다면 아니 뭐 허경영도 나오는데 뭐 조국이라고 못 나올 게 있겠어? 마찬가지지. 자기가 정치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당 만들어가지고 비례의석을 받겠다고 덤벼들면 나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 일종의 착각도 있다고 보고요. 조국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 굉장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이 자기가 좀 착각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움직이면 한 5% 이상은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렇게 유권자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진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3% 폐쇄 조약 넘기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요. 3% 하면 한석 얻을 수 있습니까? 3% 넘어가면 한석 정도는 바랄 그렇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3%는 기본 베이스 룰이에요. 그러니까 3%의 지역구 5석 이상 얻지 못하면 의석을 못 나눠주도록 아예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 5석 얻을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리고 3%를 넘을 수도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넘었다고 쳐. 그러면은 조국 신당에 한 5% 갔는데 지역구에서 5석을 못 얻어. 그러면 조국 표는 그냥 버려지는 표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이게 비례연합 신당으로 가버리면 최소한 2석 정도는 더 얻을 만한 의석이 조국 때문에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게 검찰 정권 심판하는데 조국이 도움되는 일이겠어요? 전 전혀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거 전략도 다 망쳐버릴 거고 운동권 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게 만든 게 운동권 뭐 척결론이고 청산론인데 예. 거기에 또 거꾸로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당연한 건데 근데 정권 심판론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총선이라는 게 재임 중 총선이라는 거는 정권 평가론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보수 신문들도 그렇게 정권 심판론을 말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권에 대한 평가가 주된 선거의 의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거 자체를 뒤엎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랄지 이제 보수 신문들이 들고 나온 게 프레임 갈아 끼우기로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온 거란 거죠. 근데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그 허위의 프레임에 조국이라는 실체가 이렇게 쓱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먹힐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우려.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이 아유 저 민주당이 약간 좀 과거의 생각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도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탄핵에 간 건너야 된다. 그거 가지고 그렇지. 얼마나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조국의 강을 건너니 안 건너니 건너니 안 건너니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도대체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삶을 책임질 가치나 이념 만들 생각이 있는 거냐? 진짜 제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질 의지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거 가야 되잖아요. 또 언제까지 맨날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강력한 의회 권력 쥐고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민주당이 좀 더 민생 문제에 있어서 좋은 법안들 많이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의석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해야 되는데 맨 말 가지고 싸움해야 되는 조국 문제 가지고 지금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요. 이게 조국이 원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은 막 치밀어 올라도 꽉 눌러서 참아주고 민주당은 확실하게 손 빡 그어주고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조국은 자기가 지켜보면 민주당이 그쪽 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때 비판을 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문화 평론가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니 어제도 제가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이 주제 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네,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일각에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조국 신당 만들어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전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례 정당에 못 들어가더라도 어떤 강성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 정당에서는 과거 열린민주당 찍었던 것처럼 조국 신당 찍고 뭐 이런 효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번에 좀 어려울 거다. 이제 비슷하게 김성환 평론가님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즉 이번에는 제3지대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3지대에 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강성 지지자와 그게 얼마나 겹칠 거냐는 이제 많이 겹치지는 않겠지만 공간이 그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공간 자체가 절대적인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봐도 열린민주당 전략으로 뭐 의석을 많이 뭐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때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거는 신당을 만드는 것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별로 말이나 주장도 지금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자유니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정치의 전선으로 나와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주장 자체가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그것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민주당이 못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로 양당도 싫다고 하면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 일종의 부동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동층이 예를 들면은 비례투표하고 지역구 투표에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비례투표에서는 민주당 난 싫어. 그리고 이제 제3지대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호감도를 조국이 확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정신 차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유권자들 중에 일부는 인간적으로는 좀 측은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걸 저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냉정한 정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했다. 너무 당했다. 그래서 좀 연민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현실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아이템이 한 3개나 남았는데 하나밖에 더 못할 것 같아요. 공천 면접을 어제 지금 국민의힘이 봤단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가장 재밌었던 곳이 중성동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소위 말하는 뭐 한강벨트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공천 면접이라는 거는 이 공천 신청한 현역 의원 포함해가지고 공천 신청한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왜 신청했고 뭐 이런 거를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빅샷들이 정치인들이 딱 가서 그 무슨 뭐 인사 면접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신입사원 면접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사진 보면은 초라한 의자들에 이렇게 쪼르르 앉아 있습니다. 쪼르르 앉아 있고 긴장한 표정으로 뒤에 또 대기하고 있고. 약간 저는 그 사진에서 약간의 통쾌함을 좀 느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4년에 한 번씩 다 저러는구나.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면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계속 당하는 매 순간 당하는 일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만 하는 생각인가요? 뭐 별로 뭐 아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도 그럴 때가 있어야지. 그렇죠. 면접 한번 봐야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중성동을 이 지역이었어요. 일단 여기는 이제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이렇게 신청한 곳이잖아요. 재밌는 거는 하태경 의원은 원래 부산 해운대 갑에 있었는데 해운대 갑에서 뭐 멋있게 어쨌든 나는 서울에 있는 데를 출마해야 되겠어. 라고 한 다음에 원래는 종로를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어쨌든 여기를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됐는데 원래 여기는 이해운 전 의원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뭐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난 3쿠션 전략이라고 생각해. 네. 종로는 어차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쿠션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치고 이쪽으로 왔다고 봐. 그럼 처음부터 목표가 여기였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가 여기였는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또 이영 전 장관이 원래 나는 서초에 갈까 여기 갈까 막 이러다가 여기 가야겠어 뭐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3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막 질문을 막 했어요. 봤어요. 한 사람은 장관, 그 전에 사람은 또 이해운, 그렇죠. 하태경.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경선을 치러가지고 나머지 2명을 떨구는 게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명이 각각 좋은데 또는 뭐 격전지 이런 데 가가지고 다 나름대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2명을 낭비하는 건 안 되니까 혹시 지역구로 옮길 생각은 없나요? 왜 이렇게 막 질문을 막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지역구로 옮기겠습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 다만 나와서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혜원 전 의원은 내가 여기 제일 먼저 왔는데 왜 내가 옮겨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은 절대 난 옮길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영 전 장관은 글쎄 당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서 요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 아니 요거는 중간에 박성준 의원이 만만해 보이긴 참 만만해 보이는구나. 서초을? 아니 지금 저 중성동을 지었고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박성준 거기 박성준 안 가고 왜 다 을로만 저렇게 다 몰리는 걸까? 갑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임종석 실장 나오면은 한판 붙어봐도 될 것 같은데 왜 다 피해서 갑보다는 을이 조금 밭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을로만 다 몰릴까? 박성준 의원이 만만해 보이는 거다. 근데 이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거 얘기해보고 싶네. 국민의힘의 이 현역 재배치와 이런 정리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양천 갑 이런 데도 예를 들면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 비슷한 느낌이야. 그렇죠. 정미경, 조수진. 그리고 부자용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막 와가지고 지금 아웅다웅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미경 의원은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양천갑입니다. 거기는 토론회도 재밌겠다. 정미경 의원은 늘 달라져가지고 원래 제 고향 수원에 있다가 맞아 수원이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서초로 갔었어. 서초에 막 간다 그러다가 지역구 쇼핑이냐 이래가지고 다시 양천으로 막 이랬는데 이혜훈이 서초였는데? 그래가지고 이혜훈 의원도 서초였어. 그렇죠. 또 막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여기 왜 오셨냐? 그러니까는 이 지역이 너무 분열상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너무 당원들이 원하고 그래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에 먼저 깃발 꽂은 사람은 조수진 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말이냐? 뭐 이래갖고 뭐 여기 분위기가 안 좋고 한데 구자룡 변호사는 그럼 뭐냐? 이것도 이제 의문이죠. 그래갖고 여기도 분위기가 이상하고 또 분위기가 이상한 데가 또 있는데 지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어디로 가느냐? 서대문 그분도 서대문갑의 지역구를 출마하냐가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서 이상해지는 사람이 이용호 의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용호 의원은 원래 마포갑에 나간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포갑에 온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 몰리면서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서대문갑으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인요한 전 위원장이 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인요한 전 위원장은 종로에 나가야 되나?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근데 종로에 가면 거긴 누가 있냐면 최재형 의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종로에 나간다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전 위원장 어디가 나가야 되라가 의문인데 정작 인요한 전 위원장은 나는 지역구에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이런 분위기여서 비례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지역구에 안 나갑니다로 지금 공천관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디로 누구를 보내고 하는 게 다 엉망진창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어제 서대문 나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서 아내가 나를 굉장히 만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낙동강 하루자르군 불출마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혁신위원장 맡을 때 그때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마지못해서 주는 떡 그냥 받아먹는 것처럼 하면 그거 진짜 볼썽사납잖아요. 그런 줄 알았더니 더 편한 비례를 달라는 얘기였구만. 근데 여기서 꿀잼 포인트는 지역구 나가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난 너무 싫어요.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하면서 정치에 질려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례를 나가거나 장관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 얘기를 대답을 안 하신다. 네, 언론 그러니까 그때도 출마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출마는 안 하고 비례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비례는 다 하고 싶어 하지. 그렇죠, 편하니까 그게.
코 안 풀잖아. 근데 이제 자기 결론은 손으로. 근데 그것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비례정당에서 그렇죠. 지켜볼 문제인데 네. 아무튼 어지럽다 이 네.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네. 기레기 소리 많이 듣긴 하지만 기자의 상상력은 이미 이전부터 혁신위원장 맡을 네. 때부터 발동이 됐는데 그게 현실화됐다. 기자들도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자기 혼자 바닥바닥바닥 우기면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희생 요구하다가 결국 자기 떡은 다 받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네, 여기서 사실 이분은 한국인이 분명해. 근데 여기서 볼 때마다 사실 확실히 느껴. 네, 여기서 사실 할 얘기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긴 해요. 네. 소위 말하는 용핵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가 있는데 용핵관. 네. 내일 그 하나요? 시즌 2로. 네,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공교수, 전혜연 우석대학교 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설 잘 지내셨죠? 네. 예, 뭐 본격적인 총선 체제, 뭐 설 지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은 일단은 수도권 낙동강, 부산 쪽 이쪽이 가장 관심사 있는 것 같네요. 부산 쪽 낙동강 쪽으로 일단 내려가 볼까요?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이거는 좀 지난 뉴스고 조혜진까지 최근에는 조혜진까지 해서 이쪽이 이제 중진 차출해가지고 부산을 한번 지켜보자, 낙동강을 다시 회복하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낙동강 벨트를 그동안은 그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파열구를 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예. 또 뭐 김정우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이 한 5개 민주당이 있습니까? 한 그 5개 정도 되죠. 부산까지 그렇죠, 포함하면. 그렇죠. 예. 나름대로 이렇게 파열구를 냈던 지역이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중진들을 좀 투입해서라도 뭔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통해서 한번 되찾아오자. 뭐 이런 의도로 그 지역구 조정을 그 시도한 건데 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큰 소리 안 나고 조율을 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 그나마 PK는 그렇죠. 뭐 그렇죠. PK 지역은 그나마 이렇게 할만하잖아. 또 할만도 하고 네. 또 후보들이 또 중진들인데도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보여주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통 정리는 PK 지역에 관한 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듯한 이제 미세 조정만 남는 예. 그런 국면으로 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예. 비슷한 판단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중진들이 희생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니까요. 예. 근데 좀 또 다르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정말 희생과 이런 걸 하려면은 양지로 갈 것이라는 사람들, 이른바 용핵관, 예. 용산 핵심 관계자들, 예. 그리고 당의 지도부였던 김기현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산 핵심 관계자들은 서로 강남 간다고 지금 시끌시끌하고 예. 이제 금방 우리 코너에서 다뤘지만 전직 의원들이 또 수도권 놓고 혈투 그렇죠. 벌이고 있고 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인데 예. 김기현 전 대표 보니까 완전히 새과시라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의 시의원, 구의원 7명이 아예 김기현 후보가 그쪽 지역에 나와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지방에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시끄럽게 우리 안 해주면 시끄럽게 할 거다라고 당에 말해준 건데 계속 형평성 논란이 있고요. 과거에도 지금 보수정당에서 이른바 호떡 공천이라고 호떡 공천 막 뒤집어? 네, 막 뒤집고 예. 하룻밤 만에 막 뒤집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도 잘못하면은 호떡 공천 또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고스톱 공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예. 짜고 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는 중진의 희생을 요구하고 어떤 지역은 새과시하면서 마치 당에서 띄워주는 것처럼 해주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반발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야 할 것 없이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 쓰고 예. 마음대로 공천으로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음대로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 되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좀 나오지 말아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의원들이 좀 있죠. 문학진 전 의원도 있고. 예. 지금 보도를 보면 이제 문학진 전 의원, 예. 이종걸 의원, 이종건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종로에서 활동 중이고 종로? 예. 제가 이제 같이 현장시대 때 뵙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현희 전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뛰고 있고 인재근 의원도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인재근까지. 예. 예. 제가 당의 반응이 어떨까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쪽에서는 왜 굳이 대표가 나서서 하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은 있는데 거꾸로 일부 정치인들은
대표가 나서서 예우 차원에서 한 걸 수도 있다. 이게 어차피 통보가 가잖아요. 하위 명단에 대한 통보도 갈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하기 위해서 갈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전화해서 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대표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정무적 부담을 대표가 그대로 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말 그대로 원만하게 이게 수습이 되면 대표의 어떤 리더십으로 이게 말이 되겠지만 당장 이 사람들이 반발하고 또 내지는 뭐 당에 대해서 또 해코지하고 또 무소속 출마한다든지 또 탈당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빠져나갔을 때 그 정무적 부담을 대표가 고스란히 안는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불출마를 하는 것이 과연 나중에 찐명 후보들을 거기에 투입하기 위한 하나의 선제 작업이냐라는 당내 의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뭔가 불식시키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려면 이게 그냥 후보 찍어내기용이 아니고 찐명을 들어가기 위한 공천 뭐 터가리 작업이 터가리라 그럴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말 이 중진 불출마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분들의 동의가 절대적인데 그렇겠죠. 그러려면요. 당내에서 일부 비판 입장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재명 대표 주변의 핵심 친명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를 좀 선도적으로 해달라. 지금 거기는 선도 안 되면서 지금 핵심 예를 들면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5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뭐 이를테면 근데 사무총장으로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또 공관위의 간사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 잣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정성호 의원도 뭐 지역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사선 의원이에요. 이런 의원들은 왜 손도 안 대면서 이른바 비명이라고 되는 또 친명이라고 돼 있지만 별 힘없는 사람들을 찍어내기 하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인영 의원한테 충주에 내려가라. 험지 출마해라. 이인영 의원이 당장 어떻게 반발한 줄 아세요? 아니 당신들부터 모범을 보여봐. 당신들은 꼼짝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내려가라 그래.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대표가 이른바 비명하고만 통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친명에 있는 인사들은 언론에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그래서 그게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좀 공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거는 일종의 그 뭡니까 이게 저승사자의 통첩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말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출마를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얘기를 취재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그 친명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드러난 실체만 있는 건지 지금 이 대표가 3명한테만 전화하진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후보들은 전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명만 찍어가지고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못 나가게 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저는 비명만 찍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언론에 갈라치기도 좀 있다. 그렇습니다. 친명 비명으로 갈라치려고 하는 언론의 의도도 있고 그러나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중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이를테면 문학진 전 의원만 하더라도 2017년 대선 때 2022년 21년 대선 때 다 저기 캠프의 핵심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맞아. 그럼 친명인 거죠. 이종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5선이고 또 연세가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출마를 권고하기 위한 차원인데 문제는 불출마를 권고하면서 내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여론조사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보니까 저기 후보가 꼴찌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후보들이 그걸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이미 기준이 나왔구나. 그 기준을 여론조사를 다 한 근거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또 믿지 못해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다른 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해본 거는 다르던데.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하게 돼 있죠. 그렇겠네. 아니 근데 여론조사도 있고 당무평가도 지금 다 이미 사실은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평가. 그렇죠. 의정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그런 걸 다 취합을 받았고 좀 예우 차원에서 내가 직접 전화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결과로 올지 아니면 이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된 여지를 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여야가 생각보다 둘 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잡음, 그러니까 나 탈당할래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와. 그 이유는 뭘까요? 좀
있어서 확정이 돼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흐지부지 되면서 둘 다 어떤 한동훈도 이재명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보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됐다. 자, 여야 마찬가지다. 자, 여당은 지금 TK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TK 현역들을 이제 날려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TK는 요란할 거예요. TK가 있네. 당장 현역 중진이 나자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준석도 지금 대구 갈 수 있고. 그럼요. PK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예. TK가 남아있다. 거기는 현역들을 우선 손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파로 봤을 때 예. 친문 임종석 의원으로 대표되는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노영민 뭐 비서실장 예. 친문 문제는 아직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남아 있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 컷오프 20% 하위 20% 문제가 아직 공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개되는 상황.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근데 이걸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뭔가 조용해 보이지만 완전히 폭풍전야다. 그건 여도 마찬가지, 야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 공천 갈등을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또 갈등만 최소화한다고 됩니까? 결국은 누구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컷오프 시켜내고 어떤 사람을 공천할 거냐도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도 마찬가지, 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야가 훨씬 더 잡음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게 현역 의원들이 훨씬 많아. 많죠. 훨씬 많아. 그렇죠. 현역 의원이 많은 것도 있고요. 네. 지금 또 의원들끼리 경쟁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렇지. 복잡하죠. 지난번에 굉장히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게 네. 지금 교통정리를 하게 하는데 더 어려운 요소인 건 맞는데 네. 근데 저는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국민들이 과연 임종석 저 실장이 공천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크게 솔직히 관심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언론이 만든 운동권 청산론의 프레임 중에 일부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출마하려는 분들하고 공천을 신청한 분들에서는 이게 한 신호가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받느냐 안 받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변수라고 관심이 솔직히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당내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격가지적인 요소이고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여의도에 불러들인 거는 기존의 여의도 정치권이 하지 못한 쇄신을 하라는 요구가 더 강하다. 그래서 당내 반발은 불가피한 것이고 오히려 쇄신과 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당내에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아니, 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임종석 의원한테 공천 줘야 돼? 이런 여론이 있어요, 실제로. 할 만큼 다 했잖아.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 혁신적인 의미에서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좀 더 젊은 세대들을 진출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방향성에 관해서 명확하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래야 이제 기준이 저런 기준이구나. 방향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웬걸? 진짜 말 그대로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히 그 자체가 공천 어떤 뭐랄까 기준이라든가 공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옆 사람 안 치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 뭐 이래버리면 그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당연히 이제 그런 의구심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도부가 그런 뭐랄까 과제를 안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신당 창당한다고 어제 부산에서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진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지금 이른바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추진 단장이잖아요. 단장이죠. 예, 근데 확실히 선을 긋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그렇죠. 예. 이게 확실히 지금 선을 그어야 이게 최소한의 불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이걸 뭐 일부 언론에서는 손절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혹시라도 이 조국 신당 변수가 어떤 희석화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두 번째는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중도층의 어떤 그 자기 지지층 결집 플러스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조국 신당이 중도층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유사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불리한 중도층 확보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거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고민인 거죠. 자, 그러나 이게 이제
만약에 창당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게 따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은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총선 때까지는 따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총선 때까지는 따로 갈 수밖에 없죠.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시인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조국 신당 어떻게 생각하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애틋한 마음도 있고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신인들 입장에서는 단 몇백 표 차이로 선거에 나서 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조 전 장관의 등장이 그 변수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공정 논란이 사실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예전 선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의식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연민이라던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재적인 부분이라던가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하지만 조국 신당의 등장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좋은 작용이 될지 아니면은 저쪽 정당의 어부지리 성격으로 득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개긴 독인 50보, 100보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정권 심판론 딱 하나만 대두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무능해 그리고 너무 횡포를 부려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지금 제3지대에서 주장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양당의 횡포 때문에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둘 다 문제야 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 프레임도 아주 고약하단 말이죠.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거기 그 프레임에서는 이제 헤어나오고 싶은 거지. 예. 그런데다가 원초적으로 뭐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어찌 보면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현실화돼 버렸지만 사실은 이 팬덤 정치 기반으로 팬덤 정치를 기반으로 정당을 만든다. 그걸 통해서 무슨 명예 회복을 추구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다. 예. 그러면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다. 아,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 그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델이 앞서 우리 전혜연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21대 총선 때 얘기 그 결국 열린민주당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열린민주당이 5점 몇 퍼센트인가 5.2%인가를 득표했어요. 비례대표도만 내가지고 지역구도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의석수가 3석입니다. 그때 최강욱 의원, 뭐 김의겸 의원 등 해서 손혜원 의원인가 3사람인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도 그러면 신당 조국 의원이 나름대로 이 팬덤이 있잖아요. 강성 지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없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인데 그러면 조국 신당도 최소한 목표치가 3석 이상은 될 가능성이 많죠. 조국 전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역구 출마할 수도 있지만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정당으로서 전국적인 어떤 지도를 끌어내는데 역할한다면 최소한 3석 플러스 알파가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다만 지역구 후보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아마 비례 의석 확보에 가장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국 신당이 수도권에서 등장을 했을 때 이게 민주당과 범시민사회가 지금 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한다라는 거죠. 수도권 진짜 200표 차이로 승패가 나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 출마자들이라든가 격전지 출마 준비자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어떤 구도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지대에서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렇죠.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이 끝나면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측면 당장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이준석 신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조국 신당이랄지 또 비례연합 정당이랄지 뭐 이쪽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보는 어렴풋한 어떤 그 선은 있단 말이죠. 아마도 비례연합 정당이나 조국 신당은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검을 원하고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거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핵심은 조국 신당이나 비례연합정당이 아닐 수도 있고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향후 전국에 총선 이후에 몇 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뭐 가령 한 20석을 가져간다면 진짜 레버리지를 지렛대를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실제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원내 20석 이상을 교섭단체 이상을 만약에 목표에서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완벽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차하면 개헌선이 넘어가고. 그럼요. 여차하면은 예를 들어서 특검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역할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렇게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그러나 20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비례 포함해서 본인들은 목표를 30석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캐스팅 보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두 번째, 저는 어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첫 최고위원회였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우리가 중도 보수 성향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중도 보수 성향의 정당으로 보는데 저는 어저께 얘기하면서 선명 야당을 내걸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선명 야당.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게 자꾸 보수 정당이라 그러는데 이게 원 개혁 신당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이 스탠스를 쓱 돌리고 있다 지금. 뭔가 자유주의 정당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해? 많이 하죠 요즘에. 그리고 실제로 거기 민주당 넘어간 이낙연 뭐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요 실제로 뭐 완전 보수라기보다는 중도 보수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거기서 뭔가 그런 역할 또 그럴 때 많이 그 3지대 정당으로서 지금 여야 정당 구도에서 한 15%에서 20%에 달하는 소위 중도 무당층 이걸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이 저는 거기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저는 개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입은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반윤, 비명 이거 외에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제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정책에서도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노인 무임 숫자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김종민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냥 뭐 논의하면 된다라고지 뭐 내부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엇갈리는 건데 일각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일각에서는 여성 유권자 이룰 수 없다 자꾸 이러면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당만 뭐 수백 명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잡탕밥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서로 제대로 뭔가 합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끌어모아서 선거용 위조된 급조된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정당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인가 아무리 양당이 싫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기대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해 교수랑 좀 달라요. 지금 3지대에 대한 유권자 니즈는 분명히 있다. 그 15%에서 20%에 달하는. 자, 안철수 의원이 2016년도에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새정치 말고는 내세우는 구호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제가 볼 때 오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 6% 정도 지지율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6%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 15에서 20에 달하는 이 소위 중도 무당층을 겨냥하고 갈 텐데 자, 반윤 아마 반명일 거예요. 정치 노선 자체는.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뭔가 민심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예를 들어서 행동 방식도 양당과는 좀 다르구나. 저는 이것만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은 잡탕밥으로 비판받지만 나름대로 그런 데서 쟤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새롭고 상식적인 데가 있어. 또는 뭐 행동 양식도 좀 뭔가 달라. 뭔가 이견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어. 이걸 저는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요. 예전에 안철수 신당이 뜬 이면에는 안철수라는 차기 대선 주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투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새정치의 상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를 봤을 때 과연 새로운 것을 상징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양당의 대표일 때니까요, 두 분이. 근데 뭘 양당 정치로 극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잡탕밥 정조가 아니라 한쪽은 된장찌개 만들고 한쪽은 치즈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이걸 섞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잡탕밥도 아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전 지금 그런 생각이라고 들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영입됐다가 뭐 아니라고 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뭐냐면은
당내에서 도덕성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탈당한 인물들이 지금 접촉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사람 이름 좀 말해보세요. 황보승이 뭐 의원이라든가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이라든가 진짜 황보승이는 왜 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분이 탈당했다기보다는 사실 너무 논란 의석수 때문에 그러죠. 머리수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소속 의원들 영입하려는 게 아마 국고보조금 또 그 확보 얘기를 하는데 15일까지의 그게 시한이라고 아까 김종민 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2월 15일. 네,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어떻게 채우냐? 뭐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한 번 더 기회는 있어요. 2월 15일에 국고보조금 정당 보조금인데 안 되면 3월 15일쯤에 3월 초에는 또 선거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신당하면 제3지대 신당 한다고 하면서 기성야당들이 기성정당들이 보여줬던 방식이잖아요. 뭐 머리수 채우고 상식적이지가 않거든. 그러면 사실은 묻지마 통합하다가 그 명면에 갔던 제3정당의 역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참신하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혁신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이 과연 새롭냐는 거죠. 지금 영입이 대상이 되는 인물들도 봤을 때 도덕성 논란이라던가 당내에서 결국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는 거고요. 황보승이는 영입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최고위원 구성을 한번 보라고요. 거기 누가 참신한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 정치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전진의 청년들을 배치하고 본인들은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이 당을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대감을 주는지 저는 이제 막 출범한 정당이거든요. 3지대 정당도. 어쨌든 이번 총선에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에서 제3정당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 실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정당이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다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과거 명면에 갔던 삼정당처럼 그냥 소멸돼 갈 것이다. 그러나 막 출범한 정당한테 막 재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답답해하는 프레임이 양당의 횡포.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젠가 그젠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당의 횡포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어.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뭘 강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행해서 국회에서 처리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 이게 양당의 횡포인지 대통령의 횡포인지 그런 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검법 같은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 대다수가 70% 가까이 또는 어떤 거는 더 넘게 그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 일인데도 거부권을 행사해. 그러면 이게 양당의 횡포인지 대통령의 횡포인지를 제3당이라는 분들이 명확하게 해달라. 그래야 국민들이 저 사람들의 스탠스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보고 이렇게 찍지. 마찬가지로 뭐 조금 이제 그 좀 대립각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럼 거의 국민 여론이 50대 50이라고 쳐요. 그럼 보수와 진보가 진짜 뭐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당신들 입장이 뭐냐라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양당의 횡포일지 정말 제대로 된 그 지렛대로 활용하는 쪽이 될지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판단은 안 하고 계속 판단을 못하게 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만 해버리니까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이제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 사안들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특검 뭐 언급한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당연하지. 그거는 보수해야 된다거든. 그거는 당연합니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잡탕밥이고 된장찌개 치즈케이크 섞어놓고서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말로만 양당 정치를 극복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양당 정치만의 문제예요. 이태원 참사가 도대체 양당 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게 양당 정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문제를 자꾸 비껴가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개혁신당이
그 이름에 맞는 값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기 좀 맞고요. 맞아요. 저는 막 출범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비전이 뭐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은 뭐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뭐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견인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어리버리하고 이준석 대표가 말로만 선명야당하겠다고 하면서 내놓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맨날 그 거대 양당 구조만 비판한다든가 이러면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권 청산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586 청산론 중앙일보가 한 10년 전부터 써서 재미를 사실 봤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리바이벌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황당한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젊은 주자들을 내세워야 되니까 586 선배 정치인들이 길을 터줘라. 이거는 저는 뭐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러나 지금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온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따져보면은 물가를 그러면 86 정치인들이 올려놨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축구를 졌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차범근 탓하는 것처럼 황당무계하다는 겁니다. 지금 언제적 얘기 들고 나오냐라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유튜버한테 혹시 과외받는 거 아니냐 의심스러워요. 하는 말마다. 어떻게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까? 그 김포 목련 어쩌고 저쩌고 뭐 세비사건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운동권 하는 거 그거 유튜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와요. 적어도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윤석열 정부가 뭘 잘했고 앞으로 잘할 테니 힘을 실어라. 이게 전공법이죠. 이게 자꾸 꼼수로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뭐 정부 여당의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할 얘기예요. 그동안 운동권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했는데 보여준 예를 들면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무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러내겠다. 이런 얘기를 공관위원장이 할 얘기를 왜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관성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검사 출신들이 뭔가 좀 이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뭐 소위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이 검사들이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정치할 때 꼭 이 운동권 출신들을 물고 들어진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순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붙잡고 한동훈이 지금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제가 그 제 TV에서도 그 누차 말씀드리는데 검사 출신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김기춘 씨도 지금 최근에 사면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김기춘 씨 같은 경우가 유신헌법 초안 만들었고 검사 시절에 그리고 사람들 간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사인해서 최승호 PD가 그 관련해서 취재도 하고 그리고 김기춘 씨는 거기에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본인 사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관련됐던 그 서울대생은 그 제1교포 서울대생이죠. 예, 고문 당해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40년 동안 그렇죠. 예, 할아버지로 지금 늙어.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검사들 당시에 뭐 치안본부 뭐 이런데 당한 사람들이 적어도 수천 명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뭐 정치인입니까? 뭡니까? 그냥 무고한 시민들이고 무고한 대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했던 검사들의 행태에 관해서 과거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번 사과를 했었잖아요. 과거사와 관련해서. 근데 검사 출신들이 한동훈이건 윤석열이건 저는 본인들 선배들이 했던 짓 그리고 진짜 국민들에게 했던 나쁜 짓에 관해서 늘 겸허하고 좀 조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선배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혹시 그런 짓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런 물이 안 든 후배인가라는 것에 관한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고 계속 정치를 하고 싶다면 그런 거를 이어나가야지 오만불손하게 싸잡아서 운동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 여의도의 구태문법을 이 사람이 배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검사 출신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오만하지 않게 보이도록 뻔뻔하고 오만하고 위선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좀 조심을 해주세요. 본인들이 아직도 권력기관인 양 생각을 하고
하대하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주권자를 하대하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망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제 보수 언론은 운동권 청산론 하면서 우우 한 10년 동안 이렇게 부추기고 그 사람들이 언론 통폐합하면서 가장 혜택을 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조중동이라는 그 매체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진짜 검사 천국, 국민 지옥. 국민이란 말이 그렇다면 민생 지옥 아닌가요?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고서는 뭔 엉뚱한 남의 짓 탓을 하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책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별명을 서초대군이라고 해요. 서초동에 있다고 온 검사 출신 대군, 서초대군. 윤석열 대통령은 왕조정치,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서초대군이다. 과거에 이른바 영일대군으로 불렸던 이상득 전 의원과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나중에 정권 말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자의 힘을 얻고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만하게 불었던 세력들이 결국엔 감옥 갑니다. 그럼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오만하게 남의 집 사정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 민생이 파탄난 현 정부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지금 그리고 검사들이 사방에 공천 양주로 간다 그러면서 당의 시스템 공천을 호떡 공천이나 고스톱 공천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후부터 돌아봐라. 남의 집 사정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근데 국민들이 검사나 이런 공직자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이제 민주적인 역사도 아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참 검사 출신들이 겁이 없다. 국민들을 함부로 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 정부에서요. 그 정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 조직과 법무부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죠.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국가공무원의 양성을 주요하는 그런 기관에서 유튜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찬양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 천국, 극우 유튜버 천국, 민생 지옥 정도예요. 근데 인재 개발원에 그거 올린 거는 심각하던데. 이따 박지원 원장님이랑 그 이야기도 좀 잠깐 해봐야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거를 그걸 정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야? 통제 불가능 수준이더라고요. 아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 인재개발원장이면 1급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세금으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쟁하자는 거야? 아니 그리고 세금 가지고 그런 걸 왜 만듭니까? 아유. KBS 사태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유튜브 논란도 그렇고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모든 기관과 공영방송과 공무원을 윤석열 대통령의 찬양대로 만드는 건데 아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 그 1급을 그런 사람을 앉히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유튜버 출신을 앉힐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참사죠. 아유. 예전에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이 같은 생각인 건가? 언론에 나왔더니 예전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의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퇴진 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주장을 이미 했었던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을 국가공무원 교육의 핵심으로 발탁했다라는 것 자체도 비상식적이죠. 극우 유튜버 참. 네,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공교수, 전혜현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박지원 전 국가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저기서 직관하니까 진짜 두 분 잘하네요. 잘하시죠. 방송 잘해요. 예, 정 교수님이랑 이 검찰공화국 종식을 위해서 나서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이른바 중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드보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전화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꽤 받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은 받으셨어요 혹시? 제가 올드보이입니까? 뭐 영보이는 아니잖아요. 저는 영보이는 아니야. 영보이는 스마트보이. 스마트보이다. 스트롱보이. 그렇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계속 저녁에 도시더만요. 어제도 돌고 아무튼 어떻게 됐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기자들한테 수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 전화 받았냐고? 네, 혹시 전화 받았냐? 한마디로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았습니까? 네, 저는 때때로 이재명 대표와 소통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드리지만 지난주 최근에 와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타도를 위해서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지난 2년간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또 혹시 뭐 공천 관계를 대표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화 안 했는데 물론 전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누가 찍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꽤 오래 전에 문학진 전 의원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꽤 오래 전에? 뭐 한 3, 4주 된 것 같습니다. 3주. 형님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요. 전화 받지. 이미 3, 4주 전에? 네. 그래서 전화 받지. 나도 하고 통보 받았냐고. 무슨 통보? 공천 통보? 그랬더니 아니 나오지 말라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3, 4주 전에 그러면 이미 받았어요. 문학진 전 의원은 받았는데 지금 최근에 그거는 보도가 된 거잖아요. 글쎄 이제 이틀 전에 그래서 알려지는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선배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30여 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지만은 총재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악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대리인 권노갑 비서실장 그런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재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좀 미숙하다. 특히 미숙하다고 생각한 것은 인재근 의원. 지금 보도 보면은 인재근 의원 자신이 먼저 이재명 대표 면담을 신청해서 불출마 의사를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꼭 구태여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요구를 했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특히 그러네. 인재근 의원은 김근태 이사장의 부인이라고 해서 그렇죠. 공천이 된 건 아니에요. 그분은 여성 민주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했고 맞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추천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가치가 있는 분인데 이제 자기가 삼선을 했으니까 물러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꼭 그렇게 통보받아서 물러가는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좀 똑똑히 모셔라. 당대표가 악역을 하게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서서 대표의 뜻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목소리다 하고 들리는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즉 김대중에게는 권노갑이, 한광옥이, 박지원이 있었지 않느냐.
조직 문제, 이런 공천 문제는 권노갑이, 예. 정치 협상 문제는 한광옥이, 예. 언론 등 여러 가지 김대중 신변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이 얘기를 하면은 아 저건 김대중 목소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남한상을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재명이 다 나서서는 해서는 안 돼요. 아껴줘야지. 그러면은 설사 불출마 공고를 받은 사람도 접근 누가 했는데 이게 이재명 소리냐 직접 비난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히 인재근 의원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예.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안 좋다. 근데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3, 4주 전에 이미 문학진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한 것이면 그동안에 다른 의원들한테도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그게 전화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 상당수 의원들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친명, 친문 뭐 다 섞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학진 의원이 친명이에요. 그렇다며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캠프 안에 있었다며. 또 그러고 같이 성남시장을 하고 하남 출신, 하남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아, 하남이다. 그래서 가까워요. 예. 그러면 문학진 전 의원하고 저도 친해요. 저도 친한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 뭐 흘러간 얘기지만은 김대중 총재 대통령 후보 경선 때요. 김상현 총재 정대철 대통령 후보가 나섰고 거기 김상현 정대철 캠프의 사무총장이 박정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6.3 사태 유명한 고대 출신. 그리고 대변인이 문학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는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중립을 취해야 하잖아요. 한 번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안 돼야 될 10가지를 문학진 대변인이 발표한 거야. 거기에는 김대중은 빨갱이다. 대통령이 돼도 군부에서 엎어버린다. 이런 소위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 만들어낸 것을 그대로 발표했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총재님한테 이런 게 나왔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가서 설득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해라. 해서 박정훈 사무총장이 기자실로 와서 취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김상현, 정대철, 박정훈, 문학진을 다 공천했단 말이에요. 대표는 포용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언론은 늘 분열시키려고 해요. 근데 또 측근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민주당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도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저는 근데 언론 보도는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 그런데 물론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 잘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바로 정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친명, 비명이 어디 있으며 친문, 반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뭉쳐야죠. 저는 뭡니까? 친명입니까? 반명입니까? 저는요. 후퇴여 친명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맡으셨잖아. 문학진이 있다. 문학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게 여전히 이제 모호하긴 한데 본인들이 수긍할 만한 기준을 들이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통합이 되려면 그리고 나가지 않거나 잡음이 안 나오려면 그 기준은 뭡니까? 가령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근데 다른 사람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뭡니까? 오늘 새벽에 또 이재명 대표가 요즘 폭풍 SNS를 하더라고요. 하루 저녁에 뭐 6번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새술은 새부대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새술이 어떤 기준이냐? 꼭 나이 많은 사람은 올드보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라. 그런데 저는 제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기준은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세대답게 생각이 바라야 되고, 첫째,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얼마나 투쟁을 했느냐, 또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느냐, 그리고 미래에 이 사람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화가 오지 않은 거 보면은 새술은 새부대, 쟤도 새술 취급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이야기를 하면 뭐 세 번째는 자질 같은 것일 거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싸우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고 가장 처참하게 이제 당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조금 뭐랄까요, 뭐 여하튼 선거에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좀 짠하다, 안 됐죠. 불쌍하다, 이 생각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조국 수호, 조국 옹호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지금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독재 정권 사람들이 이렇게 일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 심하다.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만약 그렇게 깨끗한 칼을 휘두르는 검찰이라고 하면은 왜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수사도 하지 않고 최근에 디올백도 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국 전 장관한테 나 같으면 국민 대배심원, 즉 총선에 나가서 국민 심판을 받겠다. 제가 맨 먼저 공개적으로 권유를 했고 본인하고 전화도 하면서 권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조국 장관이 최근에도 원장님은 제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멘토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조국의 고비마다 제가 한마디씩 도와줬어요. 나는 그것이 같은 동지로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동지로서, 내가 선배로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조국 민정수석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제가 만나가지고 절대 하지 마라, 윤석열한테 당신들 죽는다.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가서 그때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그러더라고 해라. 그랬더니 조국 민정수석이 한 일주일 있다가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잊지도 않아요. 남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힐튼 호텔 지하에 겐지라는 일식당에서 조국 민정수석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와인 2병을 마셨어요. 마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측근이건 친인척이건 잘못이 있으면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처벌의 가치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참 훌륭한 철학이다. 그건 좋은 철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적임자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합니다. 잘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당신들은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네. 윤석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 제일 처음에 됐었잖아요. 좋은 이미지로만 민주당에게 비쳤었잖아요. 좋은 의미로 봤죠. 다 좋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은 진짜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된 말로 자기 아버지도 걸리면 구속할 사람이야. 근데 자기 부인은 안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사 윤석열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부인, 자기 장모를 그렇게 옹호하다가 1년인데 뭐 몇십 프로 살았다고 해서 가석방 검토하고 이런 게 이제 걸려드냐 이거죠. 이건 나쁘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네.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누가 누구를 윤석열을 누가 시켰냐? 이것은 저는요. 누가 시켰냐라는 측면에서 네. 지금 박지원 원장님은 반대하셨다 그러고 알려진 바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반대했다라고 하고 저는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제가 얘기했더니 찬성했다고 하는 쪽이 노영민, 임종석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알아요. 왜냐하면은 네. 임종석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는 비서실장이 노영민인데 네. 임종석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 윤석열 큰일이다. 총장 큰일이다. 노영민 실장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추미애 장관과 굉장한 알력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들은 바는 매주 목요일 날 점심을 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내 정치를 개입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얘기는 지금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노영민 실장도 마지막에는 추미애, 윤석열 동시 퇴진이다. 아니 그거는 되고 난 다음이고. 아니 글쎄. 그렇게까지 갔는데 되기 전에 검찰총장에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들이 노영민 쪽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소위 4대 권력기관의 인사 문제는 비서실장은 너무 인사 범위가 크니까 배제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민정수석은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니 글쎄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퇴진시키자고 해도 굉장히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고 애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보면은 자기를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두 분이 굉장한 밀착 미로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퇴진시키려다 안 되니까 둘 다 퇴진시키자 이걸 했던 거예요. 저도 그걸 알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됐든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갈라치게 하냐 이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말씀은 없어졌던데 임종석 비서실장도 아까운 인재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 경선시켜서 국민과 당원들이 심판하게 하면 했지 누가 누구를 나가지 마라. 저는 그것은 좀 심하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퍼즐이 저는 전화 안 받았어요. 끝까지 그거 강조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저는 좀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 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좀 사석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30분 라이브 시작되고요. 예, 저도 예, 내일 목요일이니까 제가 진행하네요. 예,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